네, 이제 머신러닝 스터디 첫 시작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한 주차에는 챕터 1부터 3까지 다 했기 때문에 적당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계학습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하는 방법, 또는 이제 데이터 탐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K-니어리스트 네이버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학습이 무엇인가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을 알기 전에 기계학습이 어떤 데이터를 쓰냐, 또 빅데이터는 뭐냐, 그리고 기계학습을 모으고 그 기계학습과 데이터 마이닝, 이 두 가지 용어가 자주 쓰이는데 이 두 가지 용어는 또 무슨 차이가 있냐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기계가 학습하는 그 어떤 원리,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좀 분석가의 어떤 마음가짐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흔히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막연히 말 그대로 그냥 커다란 데이터, 양이 많은 데이터다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그런 용도로 빅데이터를 칭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론 거의 임상 통계 쪽에서나 이제 좀 방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빅데이터는 좀 더 다양한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 조건이 먼저 일단 양이 방대해야 되고 데이터의 형태가 다양해야 됩니다. 데이터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건 이 데이터가 기존의 통계에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정해진 틀에 의해서 자료가 주어진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뭐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영상 데이터라든지 음성 데이터처럼 어떤 데이터의 틀이 없는 이런 비전형 데이터가 주가 되고, 이제 데이터가 생성되는 속도가 기존에는 뭐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실험에서 측정도 해야 되고 하면서 생성하기가 엄청 오래 걸렸는데, 이 경우는 뭐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을 정도로 생성 속도가 빠릅니다. 이는 흔히 빅데이터를 3V, 뭐 V3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먼저 데이터의 양, 볼륨이랑 그 데이터의 형태의 다양성, 버라이어티, 또 데이터의 생성 속도, 이 벨로시티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란 뭐냐? 이 머신러닝을 이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 어떤 데이터를 이제 기계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니까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능 행위로 변환을 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야다. 그래서 이 지능 행위로 변환이라는 말은 어떤 데이터로부터 모형을 설정하는 그것을 이제 지능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그 모형을 설정하는 방법이 꽤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 컴퓨터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데이터 마이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 데이터 마이닝은 어떤 데이터로부터 그 마이닝, 좀 불필요해 보이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채굴해낸다라는 의미에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정보의 요약과 미래에 대한 예측,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보다 설명하기 쉽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그 요약된 결과와 어떤 패턴으로부터 데이터를 모형화해서 그 모형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데이터 마이닝은 그 어떤 모형과 그 모형을 해석하고 요약된 데이터를 보고 어떤 의사결정의 근거를 찾아내서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그리고 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걸 기반으로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이고, 머신러닝은 어떤 인공지능의 한 분야, 인공지능 하면 기계가 이제 스스로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는 건데, 데이터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어떤 모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제 이 데이터에서 추출된 패턴을 기반으로 기계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이나 솔직히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비슷비슷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쓰이는 알고리즘은 거의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무조건 쓰인다고 봐도 되는데, 그렇다고 데이터 마이닝에서 쓰이는 알고리즘이 머신러닝에 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리즘의 구분은 해야 되지만, 이렇게 내 영역을 제한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공부를 했는데,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데이터 마이닝 용도로도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머신러닝은 의사결정을 컴퓨터가 스스로 하고, 데이터 마이닝은 의사결정을 이제 분석가나 그 정보를 제공받는 그 CEO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계가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 알기 전에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학습을 하냐? 어떤 이제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기준으로 토익이나 자격증 공부를 한다. 그럼 가장 먼저 문제집을 구매합니다. 이 문제집을 구매를 했으면 이제 문제집을 공부를 해야 되고, 문제집을 공부하면서 생긴 어떤 지식, 그 지식을 형성한 다음 그 지식을 기반으로 시험을 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너무 협소한 부분에서만 공부를 했다거나 제대로 암기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풀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시험 결과가 좋지 않고 합격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이제 후회를 통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문제집을 구매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문제집에서 내가 맞췄던 거는 냅두고 틀렸던 것만 다시 풀어보기도 하는 식으로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이는 기계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꽤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데이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목조목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학습을 할 때 사람 같은 경우도 암기법이나 공부법이 모두 제각각인 것처럼 어떤 영어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낫더라. 수학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낫더라. 이렇게 분야별로도 다르고, 어떤 자격증을 공부하냐에 따라서도 공부법이 달라지고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기계도 똑같이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학습 방법이 더 좋냐라는 거는 일일이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학습을 해보고, 학습을 했으면 어떤 데이터로부터의 패턴을 기반으로 모형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모형으로 이 학습 결과, 액큐러시라든지 프레시전, 리콜, 아니면 등등 이 어떤 예측에 대한 척도들을 기반으로 학습 결과를 점검을 하고, 이제 여기서 액큐러시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다시 데이터 부분으로 돌아가서 데이터 전처리를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데이터가 모자른 것 같다 하면은 데이터를 다시 준비하는 등으로 해서 다시 학습을 하고 모형을 설정하고 또 결과를 보고 하는 식의 반복으로 사람과 비슷한 과정으로 기계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학습되는 과정에서 어떤 가장 주의 있게 봐야 되는 문제가 이 오버피팅, 과적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X표가
이쪽에 이렇게 좀 약간 한 곳에 모여 있다기보단 니은자로 모여 있고 동그라미는 이렇게 원형을 이루면서 모여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일직선 선을 그어버려서 만약에 두 x와 동그라미를 나누겠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오분류되는 이 x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모형이 데이터에 비해 너무 심플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언더피팅이라고 하고 이렇게 된 경우는 아마 학습을 덜 한 거죠. 데이터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뭐 학습도 그냥 대충 해보고 하는 케이스로 볼 수가 있고 또말 이 경우는 가장 적절하게 제일 최적의 복잡하지도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다 나눌 수 있는 어떤 모형을 적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현재 주어진 데이터에 너무 충실해서 이 과적합이라는 게 발생한다면 이렇게 모형이 현재 데이터에 완벽하게 분류를 해낼 정도로 모형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모형이 현재 데이터에 완벽히 익숙해져 있다는 건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나타났을 때 그 데이터를 일반화할 수 있냐, 그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나타나도 나는 무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현재 데이터에 너무 치중돼 있으면 그 새로운 데이터를 내가 무난하게 해결해 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좀 별도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할 때 뭐 족보 같은 게 있다. 시험 족보를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족보 문제들을 달달 외우고 뭐 정답은 뭔지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족보처럼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아마 시험 결과는 처참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너무 주어진 거에 충실하게 학습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과적합,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이 오버피팅은 모형을 적합할 때 이 모형이 오버피팅 됐다라는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단순히 애큐러시가 높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항상 오버피팅이 있었냐 없었냐, 내가 적합하는 과정에서 혹시 과적합이 될 만한 요소가 있었나, 아니면 적합한 후에도 뭐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의 결과를 계속 비교해 보면서 오버피팅이 있냐 없냐를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일단 이 머신러닝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해 낼 수 있을 거다. 머신러닝은 거의 뭐 최고의 기술이다라는 식으로 너무 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머신러닝은 이제 마법이 아님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A의 문제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걸로 A랑 비슷한 B의 문제까지 해결하길 바라는 건 기계한테는 너무 과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사람도 A라는 거에 공부를 시켜놓고 B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면은 사람도 힘든 일을 기계한테 해달라고 하는 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데이터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든 이 알고리즘이 최고의 성능을 낼 거다라는 알고리즘은 절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을 충실히 하고 거기에 맞게 알고리즘을 적절히 여러 가지를 써보면서 최적의 알고리즘과 최적의 알고리즘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쓸 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머신러닝을 써야 하냐, 아니면 머신러닝을 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냐 등 문제를 어떤 목적으로 분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 머신러닝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가 좀 갈리기 때문에 무작정 머신러닝부터 쓰고 보자 라는 생각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실제 사례를 들어보려고 내가 작년 파이콘 PPT를 좀 훑어보다가 좀 괜찮은 분석을 한 PPT가 있어서 좀 인용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PPT 자료는 이 김정주 님께서 만든 PPT 자료로 게임 어뷰징 도출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보자면 전문가들도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 데이터 탐색 단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머신러닝을 처음 접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데이터가 주어지면 간단하게 전처리 몇 가지만 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바로 적용을 해서 애큐러시만 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게 오버피팅이 있었는지 아니면 변수 간의 어떤 상관계수가 너무 높아서 정보에 중복이 있는데도 그걸 그대로 넣어서 어떤 다중공정성 문제나 기타 차원의 저주라고 불리는 문제를 유발했는지 아니면 굳이 머신러닝을 쓰지 않아도 그냥 변수 한두 개로도 유추해낼 수 있는 거를 굳이 머신러닝까지 써서 복잡하게 해결을 했는지 등의 문제를 예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탐색 부분은 이따 2장에서 나올 시각화나 아니면 간단한 평균 분산 같은 기술 통계량 등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스패머 검출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스패머라는 거는 텍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나 머신러닝을 바로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 이 발표자의 경우는 간단한 통계적 아이디어로 시도를 했고 먼저 이 텍스트 길이 그 사람의 채팅한 텍스트 길이가 어떤 로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가정하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로그 정규 분포의 분포랑 동일한데 이런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어떤 이 분포를 따르지 않는 값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 값은 어떤 어뷰징 이용자일 거다라는 유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추를 하게 된 결과가 이제 어떤 기준값은 경험에 의해서 휴리스틱하게 머신러닝은 하다 보면 이런 휴리스틱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머신러닝에는 딱 이렇다라는 그런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냥 데이터에 맞춰서 경험에 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공부할 거면 아무래도 다양한 데이터를 접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휴리스틱하게 기준값을 정하고 그래서 오른쪽은 스패머로 검출한 데이터의 분포고 왼쪽은 이제 스패머로 검출되지 않은 데이터의 그 분포인데 왼쪽은 좀 깔끔하게 로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플한 접근인 만큼 오탐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 부분을 기준값을 높게 잡아도 조금 썩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 방향으로 이전에 나왔던 자연어 처리, NLP라는 방법을 쓰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그래서 왜 기계학습을 쓰냐? 기계학습은 어떤 데이터가 딥러닝보다 상대적으로 적어도 되고 아무래도 여러 문제에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까 이전에는 텍스트 길이라는 하나의 정보, 이 하나의 피처에 대해서만 고려를 했지만 머신러닝은 다수의 피처, 여러 피처를 동시에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학습에 분류와 회귀가 있다. 그리고 지도학습과 자율학습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계학습에도 약간 기본 알고리즘과 좀 복잡한 앙상블이나 어려운 내부적인 알고리즘을 쓰는 SVM, 뉴럴 네트워크 등의 고급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알고리즘이라 해서
기본적인 선형 회귀 분석이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 아니면 디시전 트리보다 예측력이 무조건 높을 거다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구급 방법을 써서 예측력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할 때 먼저 기본적으로 학습 결과를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나오지만 먼저 아무리 기술 통계량이나 시각화로 데이터의 특징을 탐색을 했다고 해도 이제 인과관계나 데이터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직스틱 리그레션이나 아니면 일반 리니어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같이 해석하기 좋은 알고리즘을 먼저 사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측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이번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측정 단위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을 하기 전에 로그 데이터 같은 거를 모으는 복잡한 과정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이제 어떤 데이터 수집 과정이 생각보다 노가다성에 짙은 일이 많습니다. 가끔 또 이제 데이터 수집도 간단하게 편하게 누군가 해놓은 걸 바라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분석을 하기 바란다면 다양한 데이터 다루는 도구를 또 추가로 공부를 해서 로그 편하게 누가 주는 것만 받지 말고 본인이 그 비정형 데이터를 자기가 분석에 쓸 수 있을 정도로 다듬을 실력을 기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피처를 생성하고 이제 피처를 생성하는 과정은 어떤 배경 지식, 전문 지식에 의해서 피처를 생성을 하고 이제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디시전 트리를 사용을 합니다. 초반에 로그인 수나 플레이 시간 같은 기본적인 심플한 피처들을 뽑고 이제 이 피처로 디시전 트리를 적합을 하는데 디시전 트리는 아까 이전에 말했듯이 기본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 어떤 알고리즘이 복잡하지도 않으면서도 해석에 용이한 알고리즘입니다. 디시전 트리는 별로 일반적으로 예측력이 좋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디시전 트리를 사용해서 생각보다 괜찮은 정확도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애큐러시는 80% 정도가 나오는데 80%를 실제로 쓰기는 조금 문제가 있죠. 만약에 스팸으로 잘못 검출할 경우 그러면 그 게임을 이용한 자가 잘못 제재가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더 높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를 좀 더 복잡하게 앙상블이라는 기법을 써서 좋아지게 하는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해서 약간 애큐러시를 높인다기보다 랜덤 포레스트는 아주 안정적인 결과를 내게 하는 그런 앙상블이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했을 때 정확도는 95%. 근데 여기서 또 이 어떤 기준점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재현율과 정밀도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용어는 어떤 나중에 차후 분석을 할 때 내가 참이라고 했을 때 거짓일 때의 코스트와 거짓이라고 했을 때 참일 때의 코스트를 고려를 해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저 리콜과 프레션인데 그래서 리콜이 어떤 확률이 70% 이상의 예측 결과만 이제 스패머다라고 기준점을 설정을 했을 때 재현율이 10%, 20% 정도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 정밀도라는 수치는 100%를 달성을 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도라는 건 내가 참이라고 했을 때 실제 참일 확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말은 내가 이 사람이 이 이용자가 스패머다 라고 했을 때 실제 그 이용자가 스패머일 확률입니다.
그 말은 내가 스패머라고 하지 않은 사람이 스패머일 때의 코스트보다 내가 스패머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스패머가 아닐 때의 코스트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스패머라고 한 사람은 무조건 100% 스패머여야 된다라는 목표로 이 알고리즘을 조금 수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정답이 없이 어떤 경험적으로 아니면 배경 지식에 의해서 좀 조정을 해 나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로 일단은 처음 머신러닝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시 이걸로는 일단 챕터 1을 마치고 다시 챕터 2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